아빠, 할머니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영정사진도 만들고 장례식도 하고 화장까지 했는데. 그런데요, 아빠. 지금 제 자취방 문 앞에 할머니가 맨발로 서 계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손이 떨렸습니다. 3일 전에 영정사진 앞에서 울었던 그 할머니가 지금 제 앞에 살아서 서 있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야. 나 안 죽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가늘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발등에 핏줄이 시퍼렇게 떠 있었고 낡은 환자복 차림에 광대뼈만 앙상하게 튀어나온 얼굴. 6개월 전 혈색 좋게 웃으시던 그 할머니가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하는 순간 손목이 제 손에 잡혔습니다. 뼈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할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속을 살짝 두드려줄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가능하며 눌러주실 때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할머니 김순자 여사는 올해 72살이셨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만 하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22살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 수발을 15년 들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3번 망했을 때도 묵묵히 국밥집을 하며 빚을 갚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에 설거지를 마치는 생활을 20년 넘게 하셨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들 태수, 그러니까 제 아버지를 잘 키우는 것만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 새끼 대학 보내고 좋은 데 취직시키고 좋은 여자 만나 결혼시키면 나는 소원이 없어. 그 소원대로 아버지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 취직했고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도 태어났습니다. 할머니의 희생이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희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5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찾아왔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내놓으셨습니다. 국밥집 20년 하면서 한 푼, 2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류마티스로 굳어가면서도 설거지를 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할머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엄마, 이 돈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는 아버지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습니다. 받아. 내가 누구 주려고 모은 돈이겠어. 다 너 주려고 모은 거야. 어서 빚 갚고 다시 시작해. 그날 밤 할머니는 빈 가게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국밥집 단골 손님에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돈 덕분에 아버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고 10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지금은 연 매출 500억 원의 회사 대표입니다. 성공한 아버지. 하지만 그 성공 밑바닥에는 할머니의 피와 땀과 눈물이 깔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비가 부담될까봐 6개월을 참으셨다고 합니다. 배가 아파도 그냥 체한 거라고 소화제 먹으면 낫는다고 하셨답니다. 결국 쓰러져서 실려갔을 때는 손 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영안실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오열하시던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혼자 아팠어? 나 어떡하라고. 그날 이후 할머니는 혼자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께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어머니가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좁잖아. 시어머니 모시면 애들 방은 어떻게? 차라리 근처에 작은 집 하나 얻어드리는 게. 결국 할머니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뵀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2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저만 가끔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냉장고에 항상 제가 좋아하는 식혜와 약과를 넣어두셨습니다. 수빈아, 밥은 먹었어. 할머니가 갈비찜 해놨다. 어서 앉아. 할머니 집에 가면 언제나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도 항상 2사람 분량의 반찬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혹시 제가 올까봐. 할머니, 혼자 심심하지 않으세요? 제가 물으면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아니야. 내 할아버지 사진 보면서 얘기하면 하루가 금방 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와주잖아. 하지만 할머니의 눈가에는 늘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시는지, 전화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시는지, 아버지가 할머니께 전화를 드리는 건 한 달에 1~2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것도 1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네, 저도 잘 지내요. 바빠서요. 나중에 또 전화 드릴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더 심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도 돌아서면 혀를 찼습니다. 저 늙은이 언제까지 혼자 살겠다고 버티는 거야. 우리한테 짐만 되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린 손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해 5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2사람이 함께 할머니를 찾아간 것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날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좋은 데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팸플릿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고급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수영장에 헬스장, 한식 뷔페에 의료진 상주. 어머니 혼자 사시면 저희가 불안해서요. 여기 들어가시면 건강도 챙기시고 좋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여기서 아버지 사진 보면서 살고 싶어. 그때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울먹였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니. 태수 씨 회사가 요즘 좀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수출길이 막혀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애들 학원비도 밀리고 어머니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어머니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수야, 회사가 그렇게 어려웠어?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하지만 아파트 담보만 있으면 대출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새끼가 힘들다는데 어쩌겠어. 가져가. 그날 할머니는 아파트 명의를 아버지에게 넘기셨습니다. 8억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입소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 회사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실버타운 첫날, 할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빈아, 여기 생각보다 괜찮아. 방도 넓고 밥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친절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할머니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많이 졸려. 할머니, 어디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가 봐. 걱정 마. 그 다음 주에는 전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1분도 채 안 돼서 끊으셨습니다. 수빈아, 할머니 좀 누워야 할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 다음 주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전화 안 받으셔. 일주일째야. 무슨 일 있어? 할머니가 요즘 좀 피곤하신가 봐. 내가 실버타운에 전화해 봤는데 건강하시대. 걱정 마.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실버타운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실버타운은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경기도 외곽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건물은 겉보기에는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실례지만 누구를 찾아오셨나요? 김순자 어르신이요. 저 손녀예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니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현재 면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요? 저 손녀인데요. 보호자분께서 당분간 면회를 삼가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외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요. 치매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와 1시간씩 통화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제 생일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 기억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남자친구 이름과 직업까지 기억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한 달 만에 치매라니. 잠깐만이라도 얼굴만 보고 갈게요. 제발이요. 죄송합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치매래.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수빈아, 너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 면회 가면 할머니가 더 혼란스러워 하신대. 당분간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외운 대사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손녀잖아요. 할머니 목소리라도 들려줘요. 지금은 주무시는 시간이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실버타운에 찾아갔지만 매번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실버타운 근처 카페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실버타운 직원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옆 테이블에 앉아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307호 할머니, 요즘 밥도 거의 안 먹잖아. 괜찮은 거야? 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뭘 알아? 근데 가족들은 왜 안 오는 거야? 한 번도 못 봤어. 면회 제한 걸어놨다잖아. 보호자가 그렇게 해달랬대.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7호. 할머니 방 번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할머니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위험한 건 아닐까? 혹시 누군가 할머니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새벽 6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아,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어젯밤에 주무시다가 편하게 가셨대. 장례는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를 거야. 오늘 오후에 장례식장으로 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작은 빈소였습니다. 화환도 몇 개 없었습니다. 조문객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셋뿐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할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3년 전 제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저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수빈이가 대학을 졸업하다니. 할머니는 소원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할머니. 저는 그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마지막으로 한 번도 못 만났는지, 왜 마지막 인사도 못했는지 억울하고 슬프고 분했습니다. 어머니는 빈소구석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응, 끝났어. 이제 땅 정리하면 돼. 양평 땅 시세가 많이 올랐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땅? 양평 땅?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3일 뒤 장례가 끝났습니다.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없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 집에 가도 아무도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화를 해도 받으실 분이 없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자취방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3일 전에 화장한 할머니가 환자복 차림으로.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유령인가 꿈인가 아니면 내가 미친 건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야. 나 안 죽었어. 할머니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살아서 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정신없이 할머니를 안으로 부축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물컵을 3번이나 비우셨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을 반이나 흘리셨습니다.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장례식도 치르고 화장도 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화장한 건 다른 사람이야. 실버타운에서 같은 날 돌아가신 다른 할머니. 그 사람 유고를 내 이름으로 바꿔치기 한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방도 깨끗하고 밥도 잘 나왔다고, 직원들도 친절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다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모든 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주는 약이 바뀌었다고. 원래는 혈압약만 먹었는데 갑자기 알약이 3개가 됐어. 무슨 약이냐고 물어봤더니 비타민이라고 하더라. 근데 그거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멍했어.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전화기도 가져갔다고 하셨습니다. 새 걸로 바꿔주겠다더니 한 달이 지나도록 안 줬다고. 직원한테 전화 좀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보호자분께서 전화 자제하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완전히 갇힌 신세가 됐어.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직원들이 막았어. 위험하시다고, 넘어지시면 큰일 난다고. 처음에는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 밥은 하루에 죽 한 그릇만 줬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맛이 이상했다고, 쓴맛이 났다고, 안 먹겠다고 하면 억지로 먹였다고 하셨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으면서 다 드셔야 건강해진다고 보호자분께서 특별히 주문한 거라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주 만에 10kg가 빠졌어.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아니더라. 광대뼈만 툭 튀어나오고 눈이 푹 꺼지고 그때 알았어. 이건 보살핌이 아니라 학대라는 걸. 어느 날 밤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원장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더랍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힘든 기억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엿봤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고, 원장이랑 마주 앉아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원장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식사량을 더 줄이면 한 달 정도면.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더 줄여도 됩니다. 빨리 보내야 땅 정리하죠. 양평 땅 시세가 자꾸 오르는데 늦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빠가요? 진짜요? 그 순간 내 엄마 목소리가 전화기 스피커로 들렸어. 통화 중이었나 봐. 여보, 저 늙은이 언제 가시나? 80억인데 왜 안 죽어? 빨리 정리해야 우리가 해외 나가서 살지.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그때 알았어. 내 새끼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80억짜리 땅 때문에. 저는 할머니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앙상한 몸이,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어떻게 탈출하신 거예요? 민수 그 아이가 살려줬어. 민수가 누구예요? 실버타운에서 시설 점검하는 청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전기 배선이랑 소방시설 점검하러 오는 업체 직원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왔다고. 할머니의 눈가에 빛이 돌았습니다. 그 아이가 날 알아봤어. 40년 전에 내가 고아원에 밥을 해다 날랐거든. 고아원이요? 국밥집 할 때였다고 하셨습니다. 가게 근처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먹을 게 부족해서 아이들이 항상 배를 골았다고, 불쌍해서 남은 밥이랑 국을 가져다 줬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근데 한 아이가 있었어. 6살쯤 됐을까? 눈이 유난히 크고 볼이 빨간 아이. 다른 아이들이 밥을 뺏어가도 가만히 있더라. 배가 고플 텐데. 그래서 그 아이한테만 몰래 고기 한 점을 더 올려줬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더라.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아줌마가 엄마 같다고.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게 민수였어. 나는 40년이 지나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날 기억하고 있었어. 어느 날 민수가 시설 점검하러 할머니 방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배선 상태 확인한다면서. 근데 할머니를 보더니 갑자기 멈추더랍니다.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 혹시 순자 할머니 아니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저 민수예요. 고아원에서 밥 먹던 민수요. 할머니가 저한테만 고기 하나 더 올려주셨잖아요. 아직도 그 맛 잊지 못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났어. 볼빨간 그 아이. 울면서 고맙다고 하던 그 아이. 40년이 지났는데 32살 어른이 됐는데 눈은 그대로더라. 민수가 물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야위셨냐고. 밥은 제대로 드시냐고. 여기 대우가 어떠냐고. 할머니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날 죽이려 한다고.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민수가 CCTV 서버에서 영상을 발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설 CCTV 관리도 민수네 업체가 했다고. 아버지와 원장이 나눈 대화가 다 녹음돼 있었다고 합니다. 동거래 내역까지. 그걸 발견하고 민수가 밤새 편집해서 USB에 담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환자복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3개월치 영상이 다 들어있대. 저는 그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USB. 하지만 그 안에 아버지. 모든 범죄가 담겨 있었습니다. 탈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쉽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실버타운 보안이 삼엄했다고. CCTV도 있고 야간 당직도 있고 민수가 계획을 짰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점검 시간에 1층 전기를 끊으면 비상등만 켜진다고. 그 틈을 타서 비상구로 나가자고. 문제는 할머니 체력이었다고 합니다. 계단도 제대로 못 내려가는 상태였다고. 그날 새벽 3시 정말로 전기가 나갔어. 복도가 깜깜해지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어. 직원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어. 무슨 일이냐고. 발전기 돌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때 민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손전등 하나 들고 가자고 하더랍니다. 난 맨발로 일어났어. 신발 신을 시간도 없었어. 민수가 날 업었어. 32살 청년이 72살 늙은이를 업고 계단을 내려갔어. 5층에서 1층까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 등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 헐떡거리면서도 한 번도 날 내려놓지 않았어.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서 비상구를 나서니까 민수차가 세워져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뒷좌석에 태우고 곧바로 출발했다고. 백미러로 실버타운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실감났어. 내가 살아서 나왔구나. 민수가 자기 집에 숨겨졌다고 하셨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다고. 거기서 3일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민수가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에 장례식이 치러질 거라고. 다른 할머니 유골로. 그때까지는 숨어 있어야 한다고. 장례 끝나고 민수가 제 자취방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셨습니다.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실버타운 서류에 긴급 연락처로 제 주소가 있었다더랍니다. 할머니는 민수가 마지막에 한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할머니, 40년 전에 제 목숨을 살리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아세요? 일주일 넘게 제대로 못 먹었어요. 다른 형들이 다 뺏어갔거든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몰래 고기를 올려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민수가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할머니 목숨을 살릴 차례예요. 40년 만에 빚을 갚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원장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원장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딸한테 연락 오면 면회 안 된다고 해주세요. 치매 초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고비 따로 드릴게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 번째 영상, 2주 뒤였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와 있었습니다. 원장이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식사량이 많이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줄여도 됩니다. 빨리 정리해야 땅 처분하죠. 아버지가 다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 한 달 뒤, 아버지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폰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 늙은이 언제 가시나? 80억인데 왜 안 죽어? 좀 더 기다려봐. 한 달이면 될 거야. 그 다음에 땅 팔고 해외 이민 가자. 알았어. 근데 그 수빈이는 어떡해? 그건 나중에 생각해. 일단 늙은이부터 처리하고.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게 제 부모였습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형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완벽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기죄, 강금죄, 유기죄, 살인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친아버지를요? 할머니를 죽이려 한 사람이요. 변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아버지 회사로 출동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수갑을 차고 나왔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수빈아, 아빠 말 좀 들어봐. 다 이유가 있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수빈아, 수빈아.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어머니도 체포됐습니다. 집에서 명품 가방을 싸다가 잡혔습니다. 도망치려던 거였습니다. 실버타운 원장도 체포됐습니다. 직원 2명도 공범으로 구속됐습니다. 뉴스에 났습니다. 80억 땅 노리고 친모 실버타운 감금, 살인미수 혐의로 부부 구속. 저는 그 뉴스를 할머니와 함께 봤습니다. 한참 뒤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게 내 새끼였어. 낳고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나한테 남은 건 저거였어.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있지. 재판은 3개월 뒤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할머니도 증인석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검찰이 영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실버타운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죽 한 그릇만 줬다고, 이상한 알약을 먹였다고, 그거 먹으면 하루 종일 멍했다고, 전화도 못하게 했고 가족도 못 만나게 했다고, 감옥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걸 알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직접 봤습니다. 새벽에 원장실에서 아들이 원장과 이야기하는 걸 빨리 보내야 땅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그 아이 위에 살았습니다. 국밥집 20년 하면서 허리 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그 돈 다 그 아이 줬습니다. 사업 망했을 때도 제 전 재산 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를,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아버지가 법정 경위에게 붙잡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판결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존속에 대한 살인미수, 감금, 사기 혐의였습니다. 어머니는 공동정범으로 징역 5년, 원장은 공범으로 징역 4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가셨습니다. 한 달 뒤 아버지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80억짜리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를 굴리고 있었는데 땅이 할머니에게 돌아가면서 담보가 사라진 겁니다. 2달 뒤 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인생 다 망했다며 자기는 빠지겠다고 했답니다. 천벌이었습니다. 80억을 노리다가 회사를 잃고 아내를 잃고 자유를 잃고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할머니 방에 가니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땅이라고, 60년 전이라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주셨어. 딸아, 이건 내 마지막 보험이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정말 힘들 때만 써라. 그러셨어. 그래서 아무한테도 안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60년 동안 숨겨왔다고. 저는 등기권리증을 다시 봤습니다. 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 동네 혹시 작년에 신도시 발표 났지? 그 땅이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신도시요? 그러면 이 땅 지금 200억쯤 된대. 200억. 아버지가 80억 때문에 할머니를 죽이려 했는데 할머니는 200억짜리 땅을 숨기고 계셨던 겁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냐고 여쭙습니다. 원래는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다 자신을 버렸으니까.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 내가 살려줬으니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진짜 죽은 사람이야.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빈아, 이 땅은 내 거야. 너한테 증여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할머니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것. 할머니가 주겠다는데 받아.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비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평생 나한테 한 게 뭐야? 손톱만큼도 효도 안 했어. 그러고는 날 죽이려 했어. 그런 놈한테 왜 내 재산을 줘? 차라리 날 살려준 내가 가져. 일주일 뒤 200억짜리 땅이 제 이름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그 땅 일부를 팔아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 집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 햇살이 잘 드는 남양 아파트였습니다. 할머니가 새 집에 들어오시던 날 한참 동안 거실 창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좋다. 여기 좋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수 씨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민수 씨가 찾아온 날 할머니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리 온. 민수 씨는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32살 청년이 72살 할머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민수예요. 알지 알아. 이 바보야.
40년 전에 내가 밥 퍼주던 그 꼬마가 날 살렸어.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딨어. 할머니가 민수 씨 손을 잡으셨습니다. 넌 내 은인이야. 아니, 은인보다 더해. 넌 내 가족이야. 오늘부터 너도 여기서 같이 살아. 민수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살아도 되냐고.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방 3개짜리라고. 방 하나 줄 테니. 이제 혼자 그 좁은 원룸에서 살지 말라고. 우리랑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셋이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아버지가 감옥에서 200억 소식을 들었습니다. 면회 온 옛 동료가 말했답니다. 어머니가 200억짜리 땅을 숨기고 계셨다고. 그거 손녀한테 다 줬다고.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철창을 붙잡고 오열했답니다. 200억. 200억이 있었어. 내가 80억 때문에 이 짓을 했는데 200억이 더 있었어. 그걸 왜 나한테 안 줘? 나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그날 밤새 울었답니다. 교도관이 정신과 상담을 받게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저에게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다시 신청했습니다. 다시 거절했습니다. 3번째 신청이 왔을 때 저는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한테 아버지는 없습니다. 천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얼굴에 살이 오르고 걸음걸이도 힘차졌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고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셨습니다. 민수 씨는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관뒀습니다.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우리 셋은 매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별것 아닌 밥상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울컥하셨습니다. 이게 밥이구나. 진짜 밥이구나. 실버타운에서 6개월 동안 죽만 드셨던 할머니, 쓴맛 나는 죽을 억지로 삼키셨던 할머니, 그 할머니가 이제 따뜻한 밥을 드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와 민수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셋이서 울었습니다.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면회 가실 거예요?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남이야. 민수 씨가 조용히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 너희가 있지. 나중에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묻더라고. 아들을 용서할 거냐고, 뭐라고 하셨냐고 여쭙습니다. 안 한다고 했어. 용서 안 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40년을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피를 나눈 내 새끼라고. 근데 그놈이 날 죽이려 했다고. 돈 때문에, 80억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용서하냐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런데 자기는 그거 믿지 않는다고. 용서 안 해도 마음 편하다고. 저와 민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편한 대로 하세요. 용서하든 안 하든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흑백 사진을 가슴에 안고 속삭이셨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우리 손녀가 살려줬어. 그리고 민수, 그 아이 기억나? 40년 전에 고아원에서 밥 먹던 꼬마. 그 아이도 날 살려줬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태수는, 우리 아들은 이제 남이야.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이제 남이 됐어. 그게 제일 슬퍼. 돈보다도 배신보다도 내 새끼를 잃은 게 제일 슬퍼. 할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근데 여보, 나 이제 외롭지 않아. 가족이 생겼어.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이 생겼어. 여보, 나 조금만 더 살다 갈게. 우리 수빈이 결혼하는 거 보고 갈게. 민수 사회복지사 되는 거 보고 갈게. 저는 소리 없이 물러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피가 섞인 가족만 가족이냐고. 저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할머니를 죽이려 한 사람은 친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살린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40년 전 밥 한 끼를 나눈 인연이 목숨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가족은 명절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가장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진짜 가족이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래 연락 안 한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고마웠는데 말 못한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오늘 저녁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그게 가족의 시작입니다. 지금 저희 집 거실에는 사진 2장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사진입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와 결혼식 날 찍은 사진. 또 하나는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할머니, 민수 씨, 그리고 저. 셋이서 제주도 여행 가서 찍은 사진. 할머니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웃으십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성이 달라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흔적 하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타파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